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방 시작하는 송세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방을 나가기 이전에 포인트를 하나씩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시의 제목입니다.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방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남신의 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이라는 집에서 라는 편지 형식의 그러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백석이라는 그 시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화자의 근황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화자의 처지는 어떠냐면 가족과 헤어져서 타지 객지 생활을 하며 홀로 지내고 굉장히 외롭고 고단한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화자의 그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포인트.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시를 해석을 할 때 작가, 화자의 뭔가 살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백석 시인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백석 시인 같은 경우에는 유랑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린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예측이냐면 예전에 백석이 일본 유학 후에 1945년 신의주를 거쳐서 고향 정주로 돌아오기까지 일본, 서울, 함흥, 만주 등지로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저것 떠돌이 삶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서 유랑의 삶을 살았다는 그러한 백석의 배경 지시를 알고 있다면 이 시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화자의 정서가 처음에 변하게 돼요. 점차 시의 시상 전개 방식에 따라서. 첫 번째는 외로움과 고난을 느끼게 됩니다. 타지에 사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정서가 변화가 되냐면 처음에는 외롭고 고난하게 지내고 있지만 지난 그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뭔가 자신의 삶이 운명적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운명은 얘들아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운명론적 인식을 하게 되고 마지막 부분에서 갈매나무, 이제 5번에 딱 나오게 되죠. 갈매나무라는 대상을 내세워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의지를 표출을 합니다.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는 여태까지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이러한 무기력한 삶을 어떻게 뭔가 바꿀 수 있는, 뭔가 슬픔이며 한탄이며 이러한 것들이 점차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고 내면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월적인 존재를 뭔가 깨달은 거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 나중에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 작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갈매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갈매나무는 화자와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고 있고 외로운 존재라고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매나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게 되면 원산 뒤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맞아도 어떻게 정한, 맑고 깨끗하게 굳고 굳은 의지로 이제 있는 갈매나무처럼 의연하고 고결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연하다는 것은 의지가 굳세고 뭔가 끄떡이 없는 그런 성품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탕 뭔가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신의주 유동 박씨 봉방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특이하죠. 뭐 이렇게 길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방이라는 이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왼쪽 지금 76페이지 피고 있습니다. 76페이지에 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편지에서 세대주나 집주인의 이름에 붙여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전체 제목 같은 경우에는 남신의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의 집에서라는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편지에
적는 발신인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는 편지 형식을 빌려가지고 화자의 근황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외롭고 뭔가 쓸쓸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쓸쓸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가족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족의 해체와 뭐를 고향의 상실을 의미하는 부분이겠죠.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고 있단 소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 이 사람은 그쵸. 여러 군데를 떠돌아다니는 유랑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추위는 점점 더해 온다는 소리는 이 사람 어떻다 했습니까? 박씨 봉의 집에서 타지살이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새를 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디에서의 고난이 드러나고 있어요? 타지, 객지에서의 고난이 드러난 부분이라는 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목수. 어느 목수는 당연히 여기에서 누구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제목에 박시봉을 의미를 합니다. 이 헌사시라는 거는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박시봉네 집에서 갈대를 엮은 그러한 자리를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쥔을 붙인다는 소리는 주인집에 새를 얻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에서는 중심 내용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항상 매 시간마다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서는 자, 우리 시에서 첫째 줄, 두 번째 줄 어떻게 읽습니까? 1행, 2행, 3행, 4행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1행부터 지금 8행까지입니다. 1행부터 8행까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그렇죠. 타행에서의 어떠한 삶, 외롭고 고단한 삶을 의미를 합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고 춥고 뭔가 방이 안 좋은 거겠죠. 누긋한 방에서 누긋한 메마르지 않고 좀 눅눅한 방에서 지금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집, 살고 있는 집 어때요? 굉장히 누추하고 그쵸? 열악하고 뭔가 안 좋은 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서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단하고 이런 삶을 살 때 나 혼자서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한다 소리는 자신의 몸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여기에서 무력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아직 이런 느낌을 선생님은 뭐 겪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화자가, 백석이라는 화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저번 시간에 선생님 얘기했었습니다. 뭐라고요? 화자와 작가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으나 여기에서는 나는이라고 나오죠. 앞에. 이거는 이제 백석을 의미를 하겠죠. 작가 백석. 디롱백이 이거는 작은 질그릇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에 북떡불. 이건 지피나 풀을 막 그 뭉텅이로 피운 불을 의미합니다. 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 우에, 그러니까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했대요. 왜 그랬을까? 뭔가 할 일이 없으니까, 뭔가 심심하고 뭐를 달래기 위해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함이겠죠.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문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소리는 뭔가 외부와 단절을 의미하겠죠. 모래 손깍지 벽에를 하고 굴기도, 구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게 새김질하는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화자의 정서가 팍 드러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어느 부분입니까? 그쵸, 내 슬픔,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그러니까 뭔가 여태까지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고 뭔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정서냐면 회한. 회하는 얘들아 뭐를 의미하냐면 뉘우치는 거. 뉘우치고 한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한의 정서를 의미한다라는 거. 소처럼 연한다는 소리는 계속해서 새김질, 뭔가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되새김질을 한다라는 이 말은 당연히 뭐를 의미합니까? 지난 삶에 대한 반성을 의미를 하겠죠. 자, 내 가슴이 꽉 메울 적이면 내 눈에 뜨거운 것이, 이 뜨거운 것은 당연히 뭐를 의미할까요? 그쵸, 눈물을 의미하겠죠. 눈물이 핑 괴일 적에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점이며, 자, 내 스스로 또 화끈한 것이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뭔가 자기감에 사로잡힌 거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뭔가 이 사람 아까 뉘우치고 너무 힘들고 굉장히 괴롭고 외롭고 그렇다가 무력감을 가지고 있었고 지난달에서 반성을 했지만 이런 절망적인 이러한 심정이 극대화되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절망적 정서가 극대화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 중심 내용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구행부터 여기까지 19행까지입니다. 9행부터 19행까지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자신의 삶을 지금 되돌아보고 있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느끼는 슬픔과 절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경우에는 앞과 어떻게 뭔가 달라지는 내용이 나오겠죠. 시상이 전개가 됩니다. 시상이 전환이 돼요. 그래서 화자의 심리, 태도가 변화함을 암시를 합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반성하고 뭔가 슬픔과 절망을 느꼈다면 뭔가 잠시 뒤에 고개를 들어서 허연 문장을 바라보다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거래요. 이때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때 나는 내 뜻으로,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을 하고 있대. 한마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자신의 의지나 능력 때문이 아님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죠. 드디어 이 부분에서 깨닫습니다. 뭐라고?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 드디어 깨닫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뭔가 더 높은 것은 더 크고 높은 것은 자기보다 높은 것은 뭐겠습니까? 운명을 주관하는. 이건 운명일 수밖에 없다. 내가 어디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운명을 주관하는 어떠한 초월적 존재를 의미하겠죠.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타인에서 외로움과 고난을 느꼈고, 그 다음에 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절망과 슬픔을 느꼈지만, 뭔가 조용하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건 운명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변화하죠? 자, 여기서부터 맨 끝까지 뭐라고 합니까? 자, 여기는 20행에서 23행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떠한 인식, 운명론적 인식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파트 오른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잠시만요.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 같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과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으나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의 마음, 화자의 내면이 뭐를 되찾는다? 평온을 되찾고 있다라는 거. 한마디로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대해서 깨달은 거겠죠. 그쵸? 감정에 뭔가 정화가 오게 된 겁니다.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덜어 나주소내 저녁 무렵에 살랑살랑 저녁 무렵입니다. 밑에 나와요. 살랑살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었는데 근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루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고 자 드디어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이 화자 굉장히 숙연한 태도 뭔가 의지를 다지는 그런 태도가 엿보이고 있죠. 우리 뭔가 빌거나 아니면 뭔가 기도를 할 때 무릎 꿇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우리 종교에서도 뭔가 의지적이고 숙연한 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그러니까 방언입니다. 어느, 사투리 방언,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섭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하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가 드디어 나옵니다.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정한다는 소리는 뭐를 의미하냐면 맑고 깨끗함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 사람 굉장히 힘들고 뭔가 절망적인데 그 뭔가 정갈하게 살랑살랑 소리가 나며 눈을 맞아도 그쵸? 외로이 서서 혼자 서서 맑고 깨끗하게 딱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나무를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화자가 뭔가 지향하는 삶,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해서 뭔가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삶, 굳은 뭔가 심지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이 갈매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객관적인 상관물을 드러내는 게 이 갈매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는 게 나을까요? 자, 어떻게 어느 먼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음,
산 뒤편에 바위 잎에 서서, 그쵸? 이 갈매나무라고 합니다. 눈을 맞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갈매나무가 뭐를 견디고 있어요? 외로움과 추위를 견디는 갈매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어떤 화자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그쵸? 외롭고 고단한 상황에 어떻게 굴하지 않는 화자의 모습과 대응된다라는 거. 자, 그쵸? 모습과 대응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매나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에서. 어떤 역할? 선생님이 얘기했죠.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무슨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사물을 의미를 해요. 한마디로 여기에서는 당연히 누가 지향하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가 드러나고 있는 게 나오게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중심 내용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여기 앞에서부터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심 내용 24행부터 32행까지의 중심 내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쵸? 이 화자,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뭐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매나무를 통해서. 자, 그럼 이 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토속적 소재, 사투리를 사용을 많이 했어요.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을 할 수밖에 없겠죠. 토속적인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떠한 거? 삿. 아까 선생님이 뭔가 이해가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 교과서 76페이지, 77페이지 왼쪽과 오른쪽 하단에 전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미롱배기 북덕불 나가디도 않고 높은 천정을 나주손에 어니 먼산. 아까 어니는 어느의 방언이라고 얘기했었죠. 바우 서패, 바위 옆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자, 화자의 정서 변화. 처음에는 가슴이 꽉 메어오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타지에서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눈에 뜨거운 어떤 것들이 눈물이 뭔가 것이 괴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스스로가 화끈하고 낯이 불도록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고 뭔가 절망적인 정서가 극대화되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슬픔과 절망이 어떻게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 부분에서는 어떤 하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절망과 한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삶에 대해서 운명론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내 삶은 뭔가 더 크고 높은 것에 운명을 주관하는 절대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다가 슬픔과 한탄, 가라앉은 것처럼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내면의 안정을 느끼게 되죠. 이때는 어떻게 뭔가 무기력한 자신의 자아를 인식을 하고 뭔가 운명과 초월적인 존재를 깨닫게 돼서 희망, 의지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상승 구조가 점차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갈매나무의 의미였어요.
화사처럼 시련을 겪는 외로운 존재였죠.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고 있었고 어두워 올 때 하얗게 눈을 맞으면서 굉장히 추위와 외로움을 견뎌내는 그런 갈매나무의 존재였습니다. 의연하고 의연히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의지가 굳세고 끄떡 없다라는 거. 고결한 거는 성품이 고상하고 그 다음에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 굳고 정한다라는 거. 이러한 갈매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화자와 동일시되는 동시에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다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핵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주제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쵸. 화자의 무기력한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의지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그러나라는 시상의 전환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편지 형식을 빌려가지고 화자의 근황을 드러내고 있고요. 토속적 소재 방어 활용해서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산문적, 긴 줄글로 서술 형태로 취하고 있으나 쉼표를 통해서 내지율을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나타내는 소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글자입니다. 그쵸? 사음절, 갈, 매, 나, 무입니다. 화자는 무엇이라는 목수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다? 박, 쉬, 봉. 다음 시어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답은 몇 번입니까? 제겠죠. 보세요. 바람, 추위, 눈은 뭔가 갈매나무. 그쵸? 갈매나무를 어떻게 뭔가 시련을 주는 그런 존재였었죠. 쟤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시상이 전개가 되면서 화자의 정서가 극적으로 변화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난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반성하고 있고 그러다가 뭐를 운명을 인식을 하고요. 그러다가 새로운 삶의 의지를 확인하고 있죠. 화자는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결심을 굳히고 있다. 그런 내용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몇 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교과서 78페이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활동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을 이야기해보자. 1행에서 8행 앞에 부분에서는 얘들아 뭐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누구와 떨어져서? 가족과 떨어져. 뭐 하고 있다? 힘겹게. 타양, 살이, 헤매다가. 누구? 어느? 목수네. 집에 누추한 방에 새 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의 내면적인 변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9행에서 10행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죽을 수밖에 없음. 근데 뭔가 세상이 약간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라고 하죠. 자신의 뜻이나 힘이 아닌 어떤 거 더 크고 높은 것이 자신을 이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슬픔과 한탄이 뭔가 차츰 가라앉고 그쵸? 슬픔, 한탄 가라앉고 그 다음에 굳고 정한 갈매나무 떠올리며 뭐하고 있습니까? 삶에 대한 의지 다지고 있습니다. 의지를 다지고 있다라는 거. 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 보기를 통해 이 시의 작가가 슬픔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시에 드러난 슬픔을 이해해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높은 시름이 있고 높은 슬픔이 있는 호는 복된 것이 아니겠는가? 진실로 인생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슬프고 시름차지 아니하겠습니까? 시인은 어떤 사람? 슬픈 사람입니다. 세상에 온갖 슬프지 않은 것에 슬퍼할 줄 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로운 것을 즐기는 마음도 세상 더러운 속중은 속된 사람들의 무리예요. 뭔가 안 좋은 사람들, 속중을 보고 친구여 라고 부르는 것도. 태양의 등진거리를 다 떨어진 병정 구두를 끌고 휘파람을 불며 지나가는 마음도 다 슬픈 정신입니다. 이렇게 진실로 슬픈 정신인 게야 속된 세상에 가득 찬 근심과 수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인은 진실로 뭐라고 했어요? 슬프고 근심스럽고 괴로운 탓이 가운데서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작가인 백석은 뭔가 높은 슬픔이 있는 혼가, 그쵸? 혼은 복된 것이며 슬픔이 우리 삶에서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분리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시의 슬픔은 화자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게 할 정도로 괴로운 것이었잖아요. 아까 그쵸? 하지만 더 크고 높은 존재에 의해서 운명론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깨달은 점은 당연히 뭘까요? 화자의 내면은 어떻다? 슬픔이나 한탄 등이 가라앉아 평정을 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뭔가 여기서도 외로운 것을 즐기는, 뭔가 슬퍼할 줄 아는 혼이 있고, 세상의 더러운 쑥중,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친구들한테 친구야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슬픔과 이런 한탄이 가라앉아서 평정을 찾게 되는 그러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슬픔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이 시와 관련된 관련성을 지닌 단편 소설의 일부이다.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두 작품을 비교해 감상해보자.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거, 시나 소설 등을 비슷한 내용의 문학 작품을 보고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이런 상호 텍스트성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소설로 어떤 식으로 어, 표현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전체 줄거리. 이혼의 상처를 지닌 시인 두연은 5년 만에 아내와 교제하던 때 자주 들렀던 교회의 한 찻집을 찾아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곳을 나와 비를 몰아오는 먹구름을 본 두연이 마구 달리기 시작했을 때 오랫동안 막혀있던 시상이 뭡니까? 시를 짓기 위한 구상이에요. 시를 짓기 위한 그런 생각이 막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찻집 주인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두연이가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주인공. 자, 보겠습니다. A씨씨에 그럼 전 부인은 진짜 유학을 갔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났으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요즘도 아이 꿈을 꾸세요? 아니요, 요즘은 한 나무의 꿈을 꿉니다. 이 한 나무는 당연히 추측할 수가 있겠죠? 무슨 나무? 갈매나무겠죠. 나무요? 나무입니다. 아주 헝걸차고 뭔가 매우 풍채가 좋고 매우 크고 씩씩한 녀석이죠. 바로 수갈래 나무입니다. 자, 헝걸차고 씩씩한 녀석은 당연히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쵸. 누구의 속성? 갈매나무의 속성입니다. 첫 번째, 속성. 다시 적어줄게요. 속성 첫 번째입니다. 암수 땅굴을 아뇨.
그럼 이 수갈렛 나무는 당연히 어떤 소재? 상징적 소재겠죠. 어떠한 상징적 소재인지는 우리 여태까지 배웠죠. 왜 은행나무처럼 암수가 따로 있다 이겁니다. 제가 여태껏 보아온 건 모두 암구루였죠. 아직 수구루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마 어느 깊은 계곡 어디에선가 뿌리를 박고 홀로 눈보라와 찬비가 거친 바람을 맞으며 추운 계절 꿋꿋이 견디며 힘차게 수액을 높은 우둠지, 나무 꼭대기 줄기입니다. 위로 뽑아보 올리는 자태를 간직한 수구루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죠. 그럼 여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갈매나무의 속성. 두 번째로 의미합니다. 꿋꿋하고 추운 계절에도 꿋꿋하게 견디는 그러한 갈매나무의 그러한 속성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 날이 꼭 올 겁니다. 그쵸.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꿋꿋하게 버티게 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다. 제 꿈이 그렇거든요. 그놈을 봤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몹시 아를 때 내가 직접 그 수갈나무가 되는 꿈을 꿔요. 아주 편안한 나무가 되는 꿈을 꿔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화자가 보기의 인물인 두연이 처한 상황을 비교해보자. 이 시의 화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내도 집도 없이 타향에서 쓸쓸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고, 보기의 상황은 어떤 상황? 두연 역시 이혼의 상처를 지닌 채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 시의 화자는 아내, 집도 없이 타향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 보기의 인물 두연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혼, 상처로 쓸쓸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 그럼 2번이 중요하겠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갈매나무와 이 시의 갈매나무. 뭔가 꿋꿋하게 견뎌내고 추위와 뭔가 시련을 견뎌내고 있는 꿋꿋한 뭔가 정한 갈매나무의 모습 시에서 나타났었죠. 보기의 갈매나무는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헝골차고 씩씩하다. 똑같이 드러내고 있죠. 풍채가 좋고 키가 크고 눈보라 뭔가 계곡 어디선가 뿌리를 박고 홀로 눈보라와 찬비와 거친 바람을 맞으면서 꿋꿋하게 어떻게 견디면서 있을 것이다. 두 갈매나무의 공통점은 당연히 무엇일까요? 모두 굳센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의 화자와 소속성 인물로 하여금 전부 다 이 갈매나무를 통해서 시의 화자와 소설 속 인물 두연이었죠. 인물로 하여금 어떻게 하고 있다? 삶의 의지를 되새기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적을 게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한 차시에 시를 다 나가려고 너무 이제 목소리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빠르다면 다음 선생님이랑 오프라인 시간에 만날 때 그때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그래도 선생님이 꼼꼼하게 모든 것을 다 꼼꼼하게 해주기 위해서 좀 많이 적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재종의 세안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종의 세안도는 몇 페이지냐면 84페이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시를 나갈 거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하고요. 다음 주는 아니죠. 이번 주 한번 2차 시에 나가게 됩니다. 이때까지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만나요.